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주말에는 베이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8일 금요일 아침에는 서리가 끼고 약간의 비가 오기 시작하겠으며 오후에는 베이지역 전역에 상당한 양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9일인 토요일에는 산발적인 비 소식이 예보됐으며 이는 다음 날인 10일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11일 월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으나 비 소식은 없으며 이후 다음 주 내내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립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시에라와 타오 지역에도 이번 주말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해안 지역의 최고 기온은 49도에서 54도를 보이겠으며 내륙 지역은 48도에서 54도, 사우스베이 지역은 51도에서 55도로 나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 40도에서 45도, 내륙 지역에서는 33도에서 43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36도에서 45도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6일 샌프란시스코 이너 리치몬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가스관이 폭발해 대형 화재 사고가 났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당국이 진화정리 및 가스선 보수 작업을 끝마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진화정리와 가스관 보수 작업을 마쳤으며 화재로 정전된 PG&E 이용자 2,500여 명에게 전기가 재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험볼트 카운티 유레카에서 어제 규모 4.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유레카 동쪽 20마일 지점에 깊이 14마일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2일과 3일 사이에는 험볼트 카운티 페트롤리아에서 3에서 27마일 떨어진 해안에서 규모 3.0에서 4.5의 지진이 10차례 일어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 홈페이지에는 3일 오후 2시 18분쯤에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을 감지했다는 보고가 240명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회계 감사국이 가주민들에게 미청구 재산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스트베이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베티 이 가주 회계 감사관은 현재 가주에 93억 달러 상당의 미청구 재산 4,800만 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이를 되찾아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주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 등의 일정 기간 동안 미활동 상태인 재산을 주 회계 감사국에 양도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축과 체킹 계좌, 보험 혜택, 현금화되지 않은 체크, 주식, 안전금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발 판매점인 자포스 상품권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청구 재산 여부는 웹사이트 clamit.ca.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청구 재산이 있을 시 해당 웹사이트 혹은 전화 800-922-4647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해 이민당국이 승인은 물론 심사 중에도 사업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요원들은 예고 없이 스폰서 회사를 방문해 취업 비자 신청자는 사전, 승인자는 사후에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H-1B 비자를 승인받은 외국 인재들을 대상으로 사후 현장 실사를 벌여왔으나 이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하는 사전 현장 실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기 신청의 첩보에 따라 전격 실시되는 현장 실사에서는 이민국 사기 방지팀 수사 요원까지 출동해 훨씬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에 대한 현장 실사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 취업비자 페티션과 취업비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주는 위반 건수당 최소 $1,000에서 최대 35,0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를 신청해준 스폰서 회사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 실사팀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교사들이 임금 인상과 수업 규모 축소를 놓고 교육부와 분쟁을 벌이던 가운데 마침내 파업을 결정했다고 4일 노조가 발표했습니다.
키스 브라운 오클랜드 교육연합회 대표는 지난주 교사 파업을 놓고 투표가 실시됐으며 참가한 이들 중 95%가 이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파업은 15일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며 교사 10명 중 8명 꼴이 이번 투표에 참여해 노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파업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교육부가 향후 3년간 5% 임금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동기간 1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통합교육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향후 5년 최대 24개의 학교를 폐교하고 일부 학교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어제 LA시의회 허브 웨슨시 의장은 시청 직원이 발진 티푸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과 별관 건물은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이 오가는 만큼 유행병 전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발진 티푸스는 지난해 10월 LA 다운타운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통상 벼룩이 발진 티푸스를 유발시키는 리케치아균을 사람에게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LA 카운티 내 감염 사례가 60건 보고된 후 한 달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7명이 이 유행병에 감염됐고 환자 대부분이 LA 카운티 주민입니다.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면 고열, 근육통, 구토, 기침, 발진 등이 나타납니다. 감염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애완동물에게 벼룩이 있는지 확인할 것과 음식을 밖에 두지 않을 것, 그리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며 방충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9,000건 줄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사정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 등으로 약 1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2주 전에 25만 3천 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4주간 평균 실업수당 청구는 4,500건이 늘어난 22만 4,75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낙타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집트에 주재하는 교민과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집트의 휴양 도시인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 60세 한국인 여성 A씨가 낙타 타기를 체험하던 중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A씨를 비롯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낙타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찾는 관광객들은 카이로 인근 기자지역, 피라미드 유적지 등에서 낙타 타기를 많이 즐깁니다. 하지만 낙타가 일어서면 높이가 2m를 넘기 때문에 추락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오늘 처음으로 사용자 수를 공개했습니다. 트위터는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를 1억 2,6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일일 사용자 수인 12억 명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며 스냅챗의 사용자 수 6천만 명보다는 많았습니다. 트위터는 일일 사용자 수가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9%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작년 4분기에 9억 900만 달러, 약 1조 23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호실적입니다. 4분기 순이익도 2억 5,500만 달러, 약 2,871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배로 뛰었습니다. 애플스토어에서 단순히 아이폰만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리테일의 혁신을 이끌어온 버버리 CEO 출신 애플 수석 부사장 앤젤라 아렌츠가 애플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영국 국적인 아렌츠는 쇠락해 가던 영국의 패션 그룹 버버리에서 온라인과 중국 시장 개척 성공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패션 전문가입니다. 아렌츠는 2014년 애플에 전격 합류하면서 애플 스토어를 포함해 애플의 리테일 부문을 총괄해 왔습니다. 아렌츠는 전 세계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할 때마다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를 열 때도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업계 종사자는 물론 고객들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은 주 하원에서 발의한 AB 1289와 AB 2884 등 두 개 법으로 나누어 정리됐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에이전시와 관련해서는 제3자 에이전시 양식이 사라졌습니다. 또 예전에 셀링 에이전트라는 표기 대신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표기하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스 에이전트, 퍼처서는 바이어, 어소시에이티드 라이센스는 세일즈 펄슨과 브로커 어소시에이트로 변경됐습니다. 셀러 에이전트이지만 소속 부동산 회사가 바이어와 셀러를 모두 대표할 경우에는 셀러 에이전트도 올해부터 듀얼 에이전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양식에서 자신을 듀얼 에이전트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확인서의 경우 이전에는 브로커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브로커와 에이전트의 정보가 함께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에서 필요한 일부 서류는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메일 등 전자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편이나 우편으로만 해당 서류를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 구입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도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렌트비 체납에 따른 퇴거 통보를 지난해까지는 3일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명시됐으나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 주중 3일, 3 비즈니스 데이즈로 그 한계를 확실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집주인은 입주자가 아닌 제3자가 렌트비를 지급할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지진이나 산불 같은 대형 자연재해나 긴급 사태 발생 시 셀러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180일과 그 이상도 연장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기본 리스 기간이 1년 이하인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이나 최대 $10,000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레이크, 멘도시노, 나파, 산타바바라, 샤스타, 시스키유, 소노마, 벤투라 카운티는 오는 5월 31일까지 또 버트와 벤투라 그리고 LA 카운티는 11월 8일까지 주 비상사태가 유효합니다. 한편 융자기간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나 스페니쉬,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으로 흥정했을 때는 이들 언어로 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융자 비용 계산서, 융자 견적서, 융자 클로징 경비에 대한 서류도 해당됩니다. 보잉사가 오랜만에 새롭게 디자인한 기종인 보잉 777X를 선보입니다. 보잉 777X는 현 777을 일부 변형한 것이 아니라 엔진을 바꾼 새로운 기종입니다. 예전에 나온 777-200과 777-300 두 가지 모델은 777을 약간 개조한 모델이었습니다. 보잉사 관계자는 777X는 혁신적인 기술과 승객들의 편안함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의 비행기라고 밝혔습니다. 777X는 777-8과 약간 큰 사이즈의 777-9 두 모델이 있는데 777-9 모델이 먼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기종은 2020년부터 취항할 예정인데 보잉사는 이미 273대가 판매 예약됐다고 말했습니다. 777X를 구매하기로 한 항공사는 루프탄자, 싱가포르 항공, ANA, 에미레이트, 카타르, 캐세이 퍼시픽, 에이하트, 에티하드 항공 등입니다. 777-9는 8,662마일의 취항거리를 갖고 있어 샌프란시스코와 뉴델리, 두바이를 논스톱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777-300ER이 366명을 태울 수 있는 반면 777-9의 탑승 정원은 414명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기저귀에 구더기가 오글거리는데도 방치해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UPI 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배심원단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샤이엔 해리스에 대해 1급 살인과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해리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제커리 풀 코엔도 2달 전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들의 아들인 스털링 코엔은 집에 있는 유아용 그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주 검시관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 탈수, 감염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며 이를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복용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아이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구더기가 아이의 피부와 옷에 들끓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해리스 측 변호인은 해리스가 아이를 위험 속에 방치한 죄는 있지만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리스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UC 버클리의 그룹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오늘 UC 버클리 디칼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따르면 새해 봄학기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스라는 수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안내문에는 이 과정은 한국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을 조명한다라며 이 그룹의 사회적 영향력과 세계적 성공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의 역사와 예술성, 자선 활동을 탐구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미리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 2학점짜리이며 강의와 영상물 상영, 조별 토론이 있습니다. 디칼이라는 것은 UC 버클리 학생들이 직접 개설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교과 과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군 정보시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키웨스트의 군 정보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자오 첸리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름학기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온 자오 첸리는 지난해 9월 키웨스트 해군 항공기지에 있는 남부 합동기관 태스크포스 JIATES 시설에 무단 침입해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IATFS는 지구상의 4,200만 스퀘어 마일이 넘는 방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보 위협 요소를 감시하는 미군의 주요 정보시설로 당국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통제되는 군사시설입니다. 지난주 시카고에 기록적인 한파가 덮친 당시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는 노숙자 100여 명을 호텔로 옮기고 숙박비를 지불해서 화제가 됐던 여성이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캔디스 페이는 어제 유명 토크쇼인 엘렌 쇼의 초대 손님으로 출연해 선행 동기를 밝히고 대형 유통기업 월마트로부터 $50,000의 기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노숙자는 게으르다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한 달치 월급이 끊기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텔을 잡으려는데 노숙자들이 입실할 거란 말에 모두들 예약을 거부했다면서 엠버인 한 곳만 방 30개 예약을 받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시카고 도심 남부 노숙자촌에서 휴대용 프로판 가스에 의존해 추위를 피하다 작은 폭발 사고로 소방당국에 가스통을 모두 압수당한 노숙자 70여 명을 호텔로 이동시킬 방법을 궁리하다가 소셜미디어에 트럭이나 미니밴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운전을 자청하는 이들과 호텔비를 보태겠다는 이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페이는 덕분에 70명에게 하룻밤 제공하려던 호텔 숙박을 122명에게 닷새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노숙자 가운데는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전국 공항 검색대에서 지난 한 해 적발된 총기류가 4,239정에 달했다고 연방교통안전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적발된 총기 수는 지난해보다 7.1%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926정과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1.6정이 검색대에서 적발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발된 총기류의 86.7%가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전국 440개 공항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9개 공항에서 총기류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별로는 애틀랜타 공항이 가장 많았고 댈러스 공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총기류를 갖고 여행하고 싶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포장해서 붙이는 짐에 보내야 한다면서 항공사별로 세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개도국의 여성 5천만 명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이방카 보좌관이 주도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인 여성들의 글로벌 개발과 번영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개도국 여성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여타 기관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직업훈련이나 재정지원, 법률적 또는 규제 개혁 같은 분야에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트 디즈니와 21세기 폭스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최소 4,000명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디즈니는 폭스의 영화 TV 사업을 인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금액만 713억 달러, 약 80조 원으로 업계에서는 메가톤급 인수합병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7월 말 주주총회를 열어 인수합병안을 승인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 15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15개국의 승인은 인수합병 후 독점력의 강화나 가격 담합 등의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오는 3월 폭스의 주요 사업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6월까지 인사이동 등 인력 정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 성매수자와 매춘 알선업자 약 4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보안관청은 지난해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국토안보부 및 14개 주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단속작전에 나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 단속팀은 이번 단속의 일환으로 인신매매 관련 웹사이트 10여 곳에 미끼 광고를 게재했다며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성매수의 법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 21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23명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사법당국은 단속에 걸린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을 온라인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합니다. 성매수자 단속작전은 쿡카운티 보안관청 주도로 2011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17차례 시행됐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입니다. 쿡카운티 보안관청은 이를 통해 지난 8년간 미 전역에서 총 9천여 명의 성매매 용의자와 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잡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술값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맥주, 와인, 증류주 생산자에 대한 소비세를 깎아주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류 소비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말에 도입한 광범위한 감세책 가운데 하나로 2년이 되는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맥주, 와인 감세는 역사적으로 공화 민주양당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주류세가 보건, 치안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10년 현재 미국에서 과도한 음주로 숨지는 이들이 연간 8만 8천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매체 복수는 일부 전문가는 그 추산치가 현재 10만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수는 개별적으로 비교할 때 과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기 폭력, 자동차 사고, 약물 오남용, 에이즈 감염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알약처럼 삼키는 인슐린 주사 캡슐이 개발됐습니다. 지금껏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주사해 왔는데 캡슐이 상용화된다면 주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 의대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인슐린을 캡슐 속에 넣어 미벽에 스스로 주사하는 형태로 개발해
동물 실험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로버트 랭거 MIT 교수는 이 캡슐이 상용화돼서 언젠가는 실제 당뇨 환자를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등 8개 주가 연방법원에 다카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다카 프로그램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4일 8개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청원에서 다카 폐지와 다카 연장 및 노동허가 재발급 중단을 즉각 명령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들까지 추방유예 대상으로 포함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한 이래 연방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다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심리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태이며 기존 수혜자들의 기간 재연장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텍사스 등 8개 주정부의 이번 청원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부과 권한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연방 상원은 반대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합니다. 로 퍼트먼 의원을 비롯한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때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새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근거를 두고 관세를 부과할 때 연방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국가 안보 근거를 판단하게 하고 이 과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 정보위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외 금융 이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광범위한 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범위와 규모, 러시아와 트럼프 참모들 사이의 관계 혹은 조율 범위, 트럼프 대통령 또는 가족이나 참모에 대한 외국 인사의 영향력 행사 여부, 누군가 관련 조사를 방해하려 했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한다고 시프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또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위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수집한 속기록을 뮬러 특검에게 제공하는 안건을 이날 가결해 특검의 기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의회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과 비선 참모 로저 스톤이 정보위에서 각각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야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진행 중인 실무 협상은 이르면 오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실무 협상이 끝나면 비건 대표는 다시 한국으로 가서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돌아올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평양으로 향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국무부를 비롯해 백악관, 국방부 등 관계자 10여 명이 동행해 정상회담의 의제와 의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마주 앉아 진행한 협상은 이르면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 협상이 내일 또는 모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끝나면 비건 대표는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측은 우리와 가졌던 사전 협상에서 평양에서의 실무 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평양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된 협상에서 북미가 어떤 조율을 이뤘는지 주목됩니다. 또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정확한 장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방북에 의전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동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관련된 주요 협의는 별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밝은 미래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 조치로 보상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 are very much focused on that. We've seen a lot of positives. 또 북한의 밝은 미래도 하나의 목표라며 비핵화를 이뤄야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이 북미 관계의 미래를 상징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We move past conflicts and division towards the thriving partnership that we enjoy today.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주민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며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면 미국의 과감한 상응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 측에서도 과감한 상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 측에 자주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간 만큼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한 비핵화 의제 조율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개최 장소를 놓고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매우 좋은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것이라는 소식에 아예 남북 미중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영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전제가 되는 미중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서인데 두 나라 간의 무역 협상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모두 최상의 조건일 때나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미중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At some point, though, the two presidents, I'm sure, will meet. That's what Mr. Trump has been saying, but that's off in the distance still at the moment.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이달 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적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중국 측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이 제안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측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미 3자회담, 나아가 한국이 포함된 4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예상도 이루어지기 힘들게 됐습니다. 앞서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 기간에 베트남 다낭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제 소폭 하락을 폭락세로 악화시키며 3주 만에 처음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은 오랜만에 매도 심리를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출발부터 무너진 장은 중반 이후 꾸준히 반등하고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단순히 하락폭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폐광에서 가스가 폭발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갱도에 갇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은 폐광이 된 글로리아 탄광의 갱도 내에서
구리 전선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공 국영방송 SABC는 지하에 갇힌 20명 이상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수개월째 폐쇄된 이 탄광에서 사람들이 구리 전선을 훔치려고 갱도 내부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난 3일에서 6일 사이에 갱도로 들어갔으며 현장이 위험하고 내부가 통풍이 잘 안 돼 구조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시 일대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와 산사태로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T에는 리우시 외곽도로에 산사태가 발생해 버스 2대가 진흙에 갇히고 도로도 전면 통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리우시 당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1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로수가 뽑히고 곳곳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풍과 폭우로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8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숨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터키 구조당국은 사망자가 당초 2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으며 건물 잔해에서 5살 소녀 1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에는 14세대 43명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물 잔해에 갇힌 매몰자의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락한 경비행기 잔해에서 수습된 시신의 신원이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인 에밀리아노 살라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검시관이 영국 해협 해저에서 발견된 추락 경비행기 잔해에서 전날 수습한 시신을 검사한 후 살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살라는 지난달 21일 전 소속팀의 연고지인 프랑스 낭트를 떠나 새로 계약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카드피시티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은 지난 4일 영불 해협에 있는 영국령 건지섬 인근 해저 68m 지점에서 추락한 비행기의 동체와 시신을 발견했고 6일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살라와 조종사 데이비드 이보슨 둘만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도축장 개장으로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이 전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현장을 YTN이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329번 지방도에 설치한 지역 거점 소독 현장입니다. 축산 농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 모두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소독을 마쳤다는 확인 필증이 있어야만 축산 농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거점 투소를 통해서 모든 축산 차량 소독을 실시해서 축산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 축산 농가에는 방제 차량들이 농로를 따라 돌며 연신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개별 축산 농가 입구에는 모든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안이 소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축사내에는 5m 높이에 설치된 분무기를 통해 몇 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농장 출입구에는 생사태를 살포하고요. 그리고 농장 주변에는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축사 내부에는 안개 분무를 이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이날 일제 소독에는 군 제독 차량과 드론을 비롯한 방역 장비 1,3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도 충북 음성에 설치된 거점 소독 지역을 방문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한국 기술로 만든 정지 궤도 위성이 올해 안에 발사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올해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기호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감시하는 태양 환경 관측 기능이 주요이므로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규명할 수 있는 위성입니다. 한반도 일대 5,000제곱킬로미터 지역의 대기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몽고나 중국이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그 오염물질들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환경 센서를 탑재한 이 위성은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오존층 등 환경오염 물질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변화와 적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는 4배, 관측 횟수도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천리안 2호는 다음 달 말까지 조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우주환경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지금 조립 시험을 다 완료를 하고 7월 달쯤이면 발사체 업체하고 발사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호는 올해 안에 발사돼 36,000km 우주 상공에서 하루 8차례씩 한반도 주변을 돌며 적조 등 국가 재난 감시 활동과 대기환경 오염원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택시 요금도 새해 들어 연이어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의 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18.6% 오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 요금을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과 1,000원씩 오릅니다. 대형과 모범 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와 광주, 울산이 나란히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씩 인상했습니다. 인천은 이달 안으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려 서울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경기도는 현재 기본요금 3,000원에서 최대 1,000원이 인상됩니다. 택시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약 200원에서 300원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하철 요금 역시 현행 기본요금 1,250원에서 200원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이상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를 마칩니다. 실리콘밸리 뉴스는 따뜻한 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있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실리콘밸리 코리안 뉴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